자, 오늘은 도시구조와 대도시과 보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역 분화라는 거는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 내부 기능이 지역으로 나눠지는, 기능에 따라 나눠지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역 분화는 당연히 대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런 결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등이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지역 분화의 요인은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도 다르고 지대와 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집신현상과 이신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신현상의 결과 상업과 업무 기능은 도심으로, 그리고 주거와 공업 기능은 도시의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가 있다면은 가운데에는 상업 기능이, 그리고 바깥쪽에는 공업 기능이, 제일 바깥쪽에는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된다 라는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도시 내부 구조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도심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이 도시 내부 구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어디만 나오냐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만 나와요. 다른 데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광주 같은 경우에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도시 내부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사대골. 자, 그래서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심부터 살펴보면 도심은 도시의 중심부에 형성되겠죠. 접근성, 지대, 지가 모두 다 높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나게 되고 건물의 고층화가 나타나겠죠. 높은 빌딩들이 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중추 관리 기능, 고급 상가, 전문 서비스업 같은 상업 업무 기능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능이 많고 주거 기능은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상업 업무 기능이 많다는 걸 뭘 의미하게 되냐면 여기에는 3차 산업 일자리가 많다. 산업 일자리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의 역사가 가장 긴 곳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살던 곳이 도심이었는데 여기에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공업 기능과 주거 기능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상업 기능들만 남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은 도시와의 역사가 가장 긴 곳, 그러니까 개발이 가장 이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구와 종로구를 들 수 있다 그랬죠. 중구와 종로구. 그래서 이런 도심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의 이식 현상,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은 뭐냐? 주간 인구보다 야간 인구가 엄청나게 적어서 밤에는 사람이 거의 다 빠져져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즉 이 야간 인구라는 거는 그 지역에 진짜 살고 있는 상주 인구를 의미하거든. 상주 인구를 의미하니까 즉 주거 기능의 숫자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인구를 자신의 집을 주소로 조사를 하잖아. 그 결과 이 도시의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지역에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생기는 거지. 그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높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한다면은 저번에 우리 행정동과 법정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행정동과 법정동. 이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상주 인구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경계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여기에 얼마큼 도시들이 발달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달 시기랑 관련돼 있어요. 발달 시기. 그러니까 일찍 발달하면 일찍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 경계를 따라서 동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도심 지역은 행정동보다 법정동이 훨씬 더 많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사무소나 뭐 주민센터 같은 것들이 여러 개의 동을 합쳐서 운영하는 거죠. 합쳐서.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이런 법정동이나 행정동의 관계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도심 볼게요. 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도심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지,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한 곳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는 도시의 기능을 일부 분담해서 도시의 과밀화에 완화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기능 중에 일부를 분담한다. 그럼 어떤 기능들을 분담하냐? 대표적으로 이제 상업과 업무 기능을 주로 분담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이 부도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를 들 수 있죠. 근데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여기는 주간 인구도 많고 상주 인구도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 모두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죠.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역시나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는 거. 좀 특이한 점은 강남구의 주간 인구가 도심, 그러니까 중구나 종로구의 주간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요. 자, 중간 지역 나와 있는데요. 중간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 공업 기능의 주거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열악한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 중간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산구 같은 데를 들 수 있어요. 용산구 같은데 용산구가 어디 있냐면 중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구 아래쪽, 서초구 옆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는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놓여진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특히 여기 공업 기능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서울에서 공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어디가 있냐면 구로구나 영등포구, 금천구. 얘네들은 서울의 공업 기능들을 분담하고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냐? 서울의 남서부 지역, 남서부에 있는 이 세 개의 구가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대가 낮아서 주택, 학교, 공장 등이 있지 않으며 신흥주택지역, 그러니까 신흥주택지역은 새롭게 만들어질 거니까 주로 아파트가 많겠죠. 자, 그래서 이런 주택이 많기 때문에, 즉 상주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주간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주간인구 지수가 100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출근 시간대에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학교랑 관련해서는 특히 초등학교의 학급수 가지고 많이 물어보죠. 초등학교 학급수.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일 많이 문제 나오는 데가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데, 즉 서울의 외곽 지역들,
굳이 구 이름까지 외우지 않아도 서울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구 지역들은 대부분 주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경관과 농촌경관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자,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강남구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숲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여가공간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땅이 내 땅이라면 열받겠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아까 전에 봤던 행정동과 법정동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얘는 뒤늦게 개발된 거잖아. 바깥쪽이니까 뒤늦게 개발됐기 때문에 법정동을 그냥 크게 설정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동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행정동이 더 많다. 법정동보다 행정동이 더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 보면은 대도시권이라고 하면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도시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수도권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도권.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 중심도시인 서울이 있죠. 서울은 중심도시로서 뭔가 3차 산업 중에서 좀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즉 생산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면은 이제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도 물론 발달되어 있지만 2차 산업이 주로 발달했다는 거죠. 2차 산업 위주로 발달을 해서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을 좀 도맡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인천은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주거 기능을 분담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거 기능을 분담을 하다 보니까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은 서울 간의 통근 통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도시권은 통근 통하기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범위를 말한다. 자, 먼저 대도시권의 형성 배경은 대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회화 현상 때문이라고 했죠. 교회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중심 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중심 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심 도시, 즉 서울에 내가 직장이 있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하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광역 교통 체계가 확충되고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래서 대도시로 먼저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대도시의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말하는 직접 불이익에는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들 수 있는데 주택 문제라던가 일자리 문제라던가 교통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교회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도시와 인근 도시, 근교 농촌 간의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심 도시는 이제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서울을 말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을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통근 가능권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교외 지역들이 있죠. 뭐 성남이라던가 고양,
분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도시가 연속된 지역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서울인지 성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중심도시의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들이 이전해서 확대된다. 대도시의 영향권 보면은 도시경과는 미약하지만 통근 형태와 토지 이용이 중심도시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용인을 들 수 있겠고요. 용인이나 이천 정도. 라고 보면 되고, 배후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도시의 최대 통근 가능 지역, 즉 경기도의 외곽에 있는 지역들,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라서 여기에 뭐 안성이라던가 여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배후 농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의 통근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이다. 근데 교외 지역이나 대도시 영향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의 통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심 도시인 서울은 당연히 주간 인구 지수 높게 나타나겠죠. 100 이상으로 나타난다. 대도시권의 확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수단 발달과 교통망의 확충에 따라서 대도시로의 이동이 편해짐에 따라서 대도시 인근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확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1980년대 이후에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와 공업 기능들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로 분산되게 돼요. 특히 이 80년대 때는 주로 어디로 분산되게 되냐면 경기도 일대에 수원이나 아니면은 안산 같은 데로 분산이 되게 됩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 바로 밑에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가는 사람들이 안산까지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2차 산업, 제조업을 분담받는데 이 안산은 대기업이 입지하기보다는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갔어. 땅값이 싸고 산업단지들을 딱 조성해 놓으니까 중소기업 애들이 많이 갔단 말이야. 근데 가고 나니까 사람을 못 구해. 그래서 안산에서는 외국인들을 구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일을 시키게 된 거야. 싸게. 자, 그다음 1980년대 이후에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거듭합니다. 자, 이 신도시는 이제 90년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그래서 통근 편의를 위해서 수도권 외곽으로 전철과 교통망을 확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뭐 이제 또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대도시도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대도시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전부 다 지하철이 있는 곳이에요. 자, 대도시권의 변화도 보면은 대도시권 교외 지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외 지역은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지역들, 뭐 성남이라던가 과천이라던가 고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대도시로 통근하는 주민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각종 시설들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기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배후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후 농촌 지역은 저번에 다른 말로 근교 농촌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근교 농촌 지역은 주로 상품 작물의 재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품 작물은 노지 재배가 아니라 또 시설 재배를 통해서 생산을 하겠죠. 그리고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도도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경험농가의 비용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한다. 주민 구성이 다양해지게 되면서 전통적인 생활 공동체, 그러니까 협동 노동을 하는 전통적인 생활 공동체는 파괴됐다라고
중요한 거는 뒷장이 있겠죠. 자, 서울의 구별 산업 특성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5개의 지역이 나와 있는데, 자, A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죠? 여기가 노원구라는 곳이고요. B 같은 경우가 중구, E가 강남구, D가 금천구인가? C는 강서구예요. 자, 여기 수능 반영에서 이번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강서구랑 노원구를 2개를 동시에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강서구가 특이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강서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외곽 지역이긴 외곽 지역인데 주변 지역이긴 한데 주거기는 이해해도 공항이 있지. 서울에 있는 공항이 있는 곳이야. 근데 김포는 서울이 아니야. 김포는 여기 위에 있는 경기도 김포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 김포공항이 서울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서울공항으로 바꾸냐 마냐,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냐 마냐 소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공항이 있는 곳이야. 공항이 있는 곳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거 기능만 많은 곳이죠.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구는 도심 지역이죠. 도심 지역으로 상업 업무 기능이 많을 거고, 강남구는 부도심으로 중요하겠죠.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도 많다. 근데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 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많이 강조한 공업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쪽에 있는 3개의 구 같은 경우에는 공업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공업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상주 인구 나와 있습니다. 상주 인구. 자, 상주 인구를 봤을 때는 뭐를 찾아야 되냐? 일단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찾아야겠지. 그래서 일단 제일 적은 곳, 많은 그런 뭐야?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곳, 집이 없는 거. 여기 도심인 중구가 되겠죠? 중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니까 금융업 종사자 수 나와 있죠. 금융업 종사자 수, 금융업이라는 건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 종사자 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를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도심하고 부도심을 찾아라. 부도심을 찾아라. 그래서 가랑 마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 종사자 수가 많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는 도심인 중구가 되겠고 가가 부도심인 강남구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주인구로 돌아오게 되면 강남구는 이런 도심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 업무 기능도 가지고 있고 주거 기능 역시나 가지고 있는 곳이다. 강남구. 자, 그러면은 상주인구가 높은 2지역이 있어요. 나랑 나가 있어. 그럼 나랑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줄 거 아니야. 즉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랑 강서구 2군데가 있는데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뭘로 줬냐? 바로 이거예요. 창고 운수업 종사자 수. 창고랑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한 지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외곽 지역의 땅값이 싸니까 그 지역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창고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항 주변에 많이 발달해요. 공항 주변에 많이 발달하고요. 또는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서울에는 항구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가 창고 운수업이 활발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강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서구, 즉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를 이 자료를 보고 찾아라 라고 준 겁니다. 자, 다음에 초등교육기관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가 많은 곳일수록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가 많은, 즉 주거 기능이 많은 주변 지역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노원구가 됩니다. 노원구. 자, 그러면 오른쪽 거 보면은 제조업 나오죠? 제조업은 어디를 고르냐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즉 서울에서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이 지역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금천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수능 완성에 새로 나온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강서구 쪽 이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맨날 문제 나왔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선지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신도시의 건설과 서울의 교외화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면은 서울로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과밀화로 인한 각종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에 서울 도심의 반경 25km 범위 안에 경기도 일대에 1기 신도시를 개발하였고, 즉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1기 신도시를 개발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이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2기 신도시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1기랑 2기를 조금 더 외우면 좋겠지만 못 외우겠다 하면은 서울과 완전히 붙어있는 데에 1기 신도시가 있을 확률이 더 높고, 서울과 붙어있는 곳에서 한 칸 더 뒤로 간 게 2기 신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때부터 2000년대 이뤄서 성장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고양, 성남, 그리고 뭐 군포라던가 이런 곳들처럼 서울과 가까운 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특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고양의 일산 신도시, 성남의 분당 신도시 이런 데들이 이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010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은 파주, 그리고 김포, 화성, 여기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살짝 수원하고 용인 사이에 있는 광교 신도시도 있어요. 광교. 그리고 여기에 사실 성남도 들어가긴 하거든. 성남의 판교 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기를 좀 보게 되면은 80에서 90년대에는 수원하고 안산 쪽이 성장했다면은 90년대부터는 고양, 성남, 군포가 성장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사이에 95년부터 2010년까지는 누가 성장을 했냐면 용인이 성장했습니다. 용인이 1기랑 2기 사이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특히 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침상도시로 개발을 했습니다.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 자, 왜냐면 처음에 고양과 성남을 개발시키고 나니까 서울하고 붙어 있어서
개발을 시켰어. 또이 땅값이 너무 높아지는 거야. 특히 서울하고 가까운 일산 쪽이나 분당 쪽은 너무 높아지니까 얘네들이 인구가 효과적으로 분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서울과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에 있는 땅덩어리가 크고 땅값이 싼 여기 용인 지역을 개발시키는데 그럼 서울과 머니까 사람들이 출퇴근 잘 안 할 거 아니야. 잘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속도로를 깔아줬다고 했죠.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깔게 되면서 용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용인 성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어서 파주, 김포, 화성을 개발시켰는데 특히 이 화성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현재 인구 증가율이 세종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 10년치로 따졌을 때는 세종이 더 높죠. 아무래도 세종은 1만에서 시작해서 30만이 된 거니까 30배가 성장된 건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정도 성장했다고 보면 돼요. 한 10만 정도에서 지금 거의 100만까지 오는 거. 그래서 화성이 특히 많이 성장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먼저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2기 신도시의 좀 특징은 뭐냐면 특히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공업 기능까지도 분담받았어요. 공업 기능이 많이 발달했는데 특히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큰 반도체 공장들이 입지하게 되면서 여기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지. 여기에 삼성 일자리만 해도 5만 개 정도 돼. 그러니까 5만 명 정도가 삼성에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삼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 업체라든가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오겠죠. 거기서 생기는 많은 일자리들 때문에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주간 인구 지수는 항상 일자리랑 관련돼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원하고 안산이 먼저 성장하고 1기 신도시, 고양, 성남, 김포 성장하고 용인 성장하고 그 다음 파주, 김포, 화성 그리고 수원하고 용인 성장하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좀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은 IT 기업들이 많이 입지하게 되면서 그리고 분당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가 입지하게 되면서 땅값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남은 인구가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자, 이거 쉬운 거 3번 풀어봅시다. 3번. 정답은 세인이 풀었어? 이 정도 이제 10초 만에 답이 나와야 돼. 어떤 선생님은 답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높은 거잖아. 중간에 아니 뭐 하나를 아예 잘못 받았는데. 자, 봅시다. 가나다라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강서구, 중구, 강남구 그리고 금천구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세 가지 지표가 나와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수 이건 공업 기능인 거지. 공업 기능 많은 거 딱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제일 높은데 강남 여기 금천구 C가 되겠죠. 자,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기능과 관련 있는 거지. 주거 기능이 많은 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근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랑 나가 나오는데 제일 낮은 데부터 좀 찾아봐야죠. 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제일 적어. 그렇다니까 주거 기능이 제일 적은 도시 및 중구인 어디야? B가 되겠죠? 자 그럼 벌써 답 나왔네? 5번 바로 나왔죠? 나머지도 한번 보게 되면은 나랑 나는 그럼 주거 기능이 많은 곳이야. 그럼 얘네들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겠지. 뭘로? 금융보험업, 즉 상업 업무 기능점. 상업 업무 기능 가지고 골라주면 되는데 봤을 때 나랑 다가 높아.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네. 즉 구도시 및 강남구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D가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라는 A가 되겠다 라는 거. 너무 쉽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거 줄 때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도시구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구 변화 문제가 필요 문항으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항이 등장할 때는 먼저 이 세로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그리고 작은 글씨부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 위에 이 세로축이 인구수야 인구수. 자 이렇게 인구수로 따지면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지역의 인구들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쉽겠죠? 자 그래서 먼저 쉬운 거는 이렇게 인구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인구수가 아니라 지수로 나올 때가 있어. 지수. 즉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를 100으로 해서 몇 배 성장했는지 즉 비율을 따지는 거야. 비율을 말할 때에는 그때는 이 그래프가 언제 치고 왔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 높아졌는지. 자 먼저 A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 이거 그냥 지수라고 놓고 풀어볼게. A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성장을 했죠. 이때가 몇 년도야?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지. 이때 먼저 성장했어. 제일 먼저 성장한 거. 여기에 있는 수원이 되겠죠. 수원. 자 다음에 90년대 때 이 B 같은 경우는 90년대 때 성장을 하죠. 90에서 2000년대 성장을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1기 신도시 고양이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C 같은 경우에는 95년에서 2000년대 이르러서 이렇게 성장을 해. 제일 그 다음에 성장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용인이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다음에 만약에 화성이 나왔다. 화성이 나왔으면 언제 성장하겠어? 이렇게 성장하겠지. 뒤늦게.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를 보라고. 갑자기 높아지는 시기. 이때를 보고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인구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수원, 여기가 이제 용인, 고양 순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선지 보겠습니다. 자, A에는 경기도청이 있다. 수원에 경기도청 있나요? 있죠? 자, A는 C보다 1인당 녹지 면적이 넓다. 1인당 녹지 면적이 넓다는 얘기는 개발이 덜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수원하고 여기 용인을 비교했을 때 용인이 땅덩어리가 훨씬 크고 녹지 면적 당연히 많겠죠? 자, B는 A보다 C로 승격된 시기가 이르다. 성장한 시기를 먼저 보면 됩니다. B는 A보다 성장 시기가 좀 늦었으니까 C로 승격된 시기가 늦겠죠. 자, B는 C보다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은 나중에 공업 기능에서 할 전자공업을 말하게 돼요. 전자공업 같은 경우는 고양 쪽으로는 개발이 많이 안 됐죠. 고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거 기능들만 많아. 주거 기능들만 많은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거 기능들만 있었거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많은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죠. 수원 뭐 삼성 같은 데가 많이 입지하게 되면서 여기도 전자공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에요. 반도체나 여러 가지 핸드폰 만드는 거 전자공업이 발달했다. 이건 나중에 공업 파트까지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5번. B는 한강이나 C는 한강 이북에 위치한다.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이쪽은 한강 이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 이게 지수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풀어볼까요? 9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ABCD는 일단 잘 구별한 것 같아. 자, 보니까 부산하고 서울이래. 그럼 나는 부산 아니면 서울일 거 아니야? 일단 봤을 때 인구 숫자 자체가 다르죠. 단위 자체가. 여기는 0에서 10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0에서 500까지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인구가 훨씬 더 많은 나가 서울이 되고 가가 부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점의 수가 9를 말하겠잖아. 9가 훨씬 더 많은 나가 서울이 되겠죠. 자, 그럼 구별을 했을 때 부산에 강서구랑 부산에 중구가 있어. 어디가 도심인지 우리 모르잖아. 그래 몰라도 돼 사실. 중구인지 강서구인지. 근데 보통 중구라고 하면은 가운데 중이니까 도심이겠거니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실 A, B가 중구인지 강서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대신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얘가 부도심이냐 도심이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그치? 자, 봤을 때 자, 세로축에는 유소연측 인구 비율이 나와요. 유소연측 인구 비율을 줬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 이거는 주거 기능과 관련 있는 거야. 주거 기능. 자, 그리고 통근, 토막, 순, 이동을 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요게 일자리가 맞냐? 즉 상업과 업무 기능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A와 B는 둘 다 통근, 토막, 순, 이동이 0보다 크죠? 양의 값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다 상업 업무 기능 많은 곳이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A는 주거 기능도 많다는 얘기야. B는 주거 기능이 거의 없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도심이라는 얘기죠. 부산의 도심인 부산 중구가 되는 거지. 도심.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유소연층 인구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아파트가 많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 주거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부도심이겠거니 하고 부산, 강서구 있겠거니 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나 중구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도심인지 부도심인지만 파악하면 돼. 자, 그리고 서울의 강남구랑 서울의 종로구 나와 있는데 이거 쉽게 푼 것 같아요. 주소 전체 인구 비율 높고 통교토와 순이동도 많은 여기는 강남. 자, 여기가 종로구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A는 B보다 주민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길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보통 도심하고 도심 바깥쪽 지역들은 개발된 시기가 다르다 그랬지.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도심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균 거주 기간은 당연히 A보다 B가 더 길겠죠. 그래서 여기가 더 늦게 생겼을 거니까 평균 거주 기간은 짧을 거야. 제일 짧은 데는 아무래도 제일 바깥쪽에 생긴 아파트 단지들 있지. 신흥 아파트 단지들은 거주 기간이 제일 짧겠죠. 그래서 2번 C는 A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제조업? 강남에 제조업이 많을까? 강남에 제조업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거. 자, 3번. D는 C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 종로구는 강남구보다 당연히 형성 시기가 이른 거죠. 도심은 부도심보다 더 먼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자, 4번. 가는 나보다 통근 토박자 수가 많다. 서울이 인구가 훨씬 더 많으니까 많겠죠. 그래서 가는 부산, 나는 서울이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줬다는 얘기는 얘가 뭘 뜻하는 걸까를 먼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오히려 부산 사는 애들이 틀렸을 거야. 우리 부산 뭐 강서구 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제조업 출하에 당연히 강남이 많지 않겠나 이러면서 풀게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별거 없죠. 자, 도시계획. 자, 도시계획은 이런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획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때부터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제도화했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균형 발전을 요구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자, 도시 재개발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 많이 출제되는데 매우 쉽습니다. 자, 일단 유형에 따라서 철거와 보존, 수복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철거와 보존, 수복이랬어. 자, 철거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의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하는 거죠. 완전히 철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낮게 나타난다. 그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나타난다. 하지만 완전히 부수고 완전히 새로 지는 거다 보니까 효율성은 좀 높겠지. 그리고 이거는 금전적으로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재개발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한옥마을 같은 거,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곳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주민의 재정착률 높게 나타나겠죠. 그냥 고쳐주는 거니까. 자, 수복 재개발도 역시나 고쳐주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리 개조하는 거, 수리하고 복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벽화마을 같은 거 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거랑 보존 또는 철거랑 수복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지 보존하고 수복을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얘들은 대상만 좀 다를 뿐이지 성격은 똑같아. 결과적으로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개발 대상에 따라서 도심을 재개발하냐, 주거지를 재개발하냐, 산업지역을 재개발하냐 되어 있는데 도심 재개발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업 업무 지역으로 개발시키는 거. 즉, 주거 기능은 떨어지면서 이제 상업 업무 지역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주거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로 철거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의 비중을 높이겠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높으니까. 산업지역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방법도 한번 볼게요. 지역개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성장 거점과 균형 개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 거점 개발은 대체적으로 1차 개발 때, 1차 때, 그리고 균형 개발 같은 경우는 3차 때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균형의 중간 형태라고 했죠. 중간 형태로 나타났다. 자, 이런 성장 거점 개발은 주로 하향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중앙정부 추진하는 반면에 이 균형 개발 같은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지방정부가 추진을 합니다. 지방정부가 추진을 하고, 그래서 성장거점 개발은 빠르게 효율성을 높여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를 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의 극대화,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성장거점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성장거점 개발은 처음에는 파급효과를 노리고 시작하죠. 파급효과. 근데 파급효과보다 역류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지역격차가 심화된다. 실제로 우리는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두지만 역류효과가 많이 나타나죠. 그로 인한 지역격차가 심화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은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참여도도 낮게 나타나겠죠. 자, 균형개발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추구해요. 형평성. 자, 그래서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을 이루게 되고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은 당연히 낮겠죠. 효율성은 낮게 되겠고 지역의 이기주의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 개발시켜달라, 우리 지역 개발시켜달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결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은 싸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한번 보게 되면은 1차는 언제냐면은 이제 1970년대부터 80년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성장,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시행을 하고 물자원의 종합개발,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합니다. 그 결과 이제 수도권과 남동임해 지역의 공업단지도 조성을 하고 각종 댐들도 조성해요. 한강에 있는 댐들을 많이 건설을 한다는 거. 뭐 소양강댐, 춘천댐, 뭐 이런 여러 가지 댐들을 많이 건설하고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많이 깔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라는 거.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 거점 개발이 아니라 광역 개발이에요. 광역 개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거점도 중요하지만 이 거점의 단위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중심지들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1차 개발 이후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2차 개발 이후에도 물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인구 집중. 특히 서울 쪽으로 많이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개발 때부터는 균형 개발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데, 균형 개발 방식을 하게 되는데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요.
신산업지대들을 조성을 하고 남북 교류 지역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들을 많이 개발하고요. 1기 신도시가 되겠죠. 수도권에 시를 개발을 하고 고속국도 같은 거, KTX 같은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도입은 안 했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4차 개발 때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4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개발 이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질 거야. 항상 분산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분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4차 국토종합계획은 이제 2000년대 때부터 쭉 시행이 됐는데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때 그리고 2차 때 수정계획이 도입됐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 2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세종을 말하죠. 세종이 생기게 되었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거죠.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거다. 그래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세종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5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서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역개발과 따른 지역 갈등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공간 불평등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 간의 격차가 매우 큰데 1960년대 이후로 추진된 성장 위주의 하향식 개발로 인해서 수도권으로의 핵심 기능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 결과 수도권은 집적 불이익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서 집적 불이익 문제가 생기고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 2000년도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의 고령화, 생활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불평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수혜 지역과 환경오염 부담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화력발전과 관련해서 전기발전과 관련해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충청권에서 전기를 만들어주면서 오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전기 사용이 많은데 충청권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더 많은 거죠. 자, 그 결과 충청권은 환경오염 부담 지역이 되는 거고 경제적 수혜 지역은 수도권이 되는 겁니다. 수혜는 수도권이 있고 환경오염 부담 지역은 충청권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개발로 인한 이 환경오염 물질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지역 간의 갈등 문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뒷부분이겠죠. 자, 혁신도시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제 국토종합계획 먼저 혁신도시부터 보게 되면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한 거죠. 이전을 한 건데 각 도별로 이제 혁신도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없다? 없다. 수도권에는 없겠죠. 왜? 수도권에 있는 기능을 이전시키는 건데 수도권으로 보내겠어? 이상한 거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랑 관련된 공공기관들, 의료랑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많이 입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여기 원주시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업도시이자 혁신도시가 같이 지정된 곳입니다. 같이 지정되게 되면서 원래 강원도의 원탑도시는 춘천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원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지역이 우리의 충북 진천 음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천 음성 지역 가운데에 이 지역입니다. 진짜 이건 홍성 예산과 다르게 혁신도시는 진천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어. 같이 있어. 자, 그리고 그리고 경북에 김천이 있고요. 그리고 전주 완주에 있는 전북 혁신도시도 있고, 광주 밑에 있는 광주와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도 있고, 제주의 혁신도시, 경남의 혁신도시, 대구 쪽에도 혁신도시가 있고요. 울산과 부산 쪽에도 혁신도시가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 부분 보면은 충남하고 대전 쪽이 있죠. 이게 이번에 추가된 거야. 이번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충남하고 대전 쪽에는 원래 혁신도시가 지정 안 됐었어. 충청권에 유일하게 진천 음성에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수능완성에서 이거를 실어 넣었다라는 거는 여기 문제 내겠다는 겁니다. 많이 틀릴 거야 이거 내면은. 특히 재수생들이 많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홍성은 여기는 도청도 위치한 곳이죠. 충남 도청도 있는 곳인데 여기에 홍성으로 해줘야지. 얘는 같이 있겠지. 홍성에만 있지 않겠지. 충남 도청이 같이 있는 곳이고요. 도청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은 혁신도시 중에서 여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북도청 있는 곳이죠. 그리고 경남 진주 같은 경우에도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주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지? 화살표 조형 생긴 거. 그리고 광역시들 중에서 대구나 울산,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그리고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도 혁신도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면 돼요. 5차 국토종합계획도 여기에 실어놨는데 그냥 여기 포인트 되는 단어들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균형, 스마트, 혁신 이거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 국토, 스마트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냥 제일 최근 거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 뭐 이런 거 나오면은 4차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공간 불평등 이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 내 총생산과 인구, 면적 비율 나와 있죠. 자, 보면은 권역별로 봤을 때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수도권이죠. 자, 이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벌어들이는 돈의 합이야.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 그러니까 이거를 GRDP라고 하는데, 자, 이 GRDP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에 좀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랑 관련해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GRDP도 따져볼 수 있는데, 이 1인당 GRDP 같은 경우에는 인구적인 요소들을 배제를 한 거지. 인구를 빼버린 거야. 자, 그러면은 이 1인당 GRDP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얘는 대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GRDP,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많이 있습니다. 즉 부자 동네라는 뜻이야.
자, 그럼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 대기업이 높은 비중은 아무래도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공업이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뭐 자동차나 배 만드는 거 조그만한 회사에서 겁나 큰 배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어? 못 만들겠지. 그래서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 1등 지역만 좀 기억을 해두면은 1등은 울산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울산은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뭐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도 있고 엄청나게 대기업들만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인당 GRDP가 첫 번째로 높은 게 울산이다. 두 번째가 어디게? 두 번째가 충남이에요. 충남은 왜 충북보다 잘 사는지 알아? 충남엔 예산이 있어. 그렇대요. 충남에 돈을 쓸 예산이 있잖아. 아재 같아요. 아재야. 면접도 보면은 면접도 나온 김에 보면은 영남권이 면접은 제일 커요. 경상도 쪽이 제일 크다는 거.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도 영남권이 인구가 많으니까 영남권이 있겠죠. 충청권과 호남권의 인구가 좀 비슷한데 충청권이 조금 더 많다는 거. 강원권, 제주권은 워낙 또 적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각 부문별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한번 보면은 생산 공정 과정에서는 울산이나 전남이나 충남 쪽에서 많이 생산하죠. 그런데 이것들 아무래도 중화공업이 발달한 지역들이죠. 중화공업을 많이 돌리게 되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으니까. 자, 충남, 경기, 인천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 연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화력 발전을 많이 돌리는 곳이다. 화력 발전 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돌리는 곳은 이것처럼 에너지 산업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폐기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으로 나온 방사능 폐기물 있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화력 발전들을 많이 돌리니까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겠죠. 즉 경기도나 서울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환경오염들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2번 풀어보자. 2번. 이게 올해 무조건 나올 유형이에요. 깨끗하게 풀어.
자,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업벨트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다.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 소양강, 댐 나와 있네, 댐이니까 이건 뭐야? 1차가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개발을 한대요. 균형 개발을 언제부터? 3차부터. 1차랑 3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올 건데 이거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순서는. 그러면 이거는 가 같은 경우에는 A, B 모두 다 맞는 거. 나는 A 받는 거, 다는 B 받는 거, 나는 A 모두 둘 다 아닌 거.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체크해가면서 까먹지 않게 또는 헷갈리지 않게 체크해가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자, 기업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니까 이건 뭐에 해당해? 1차에만 해당하죠. A. 자, 니은 개발이 추진된 시기에 도농축 통합시가 출범했으니까 도농 통합시는 90년대 때부터 만들어진 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만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디귿 국토 및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의 최상위 계획이니까 국토종합 개발 계획이니까 최상위 계획이죠. A, B. 자, 추진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완화되었으니까 완화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항상 심화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이 가, 기역, 니은, 미을 순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건 유형 계속 많이 나올 거니까 익숙하게 풀 수 있도록 모두 A, B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안 보고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4번 문제 풀어볼까요? 4번. 자, 이런 게 킬러 문항으로 많이 존재를 하는 거죠. 풀렸나요? 자, 일단 여기 어디예요? 진천. 여기는 안양. 여기는 광주 밑에 나주. 여기는 보흥이죠. 보흥. 여기 쪽은 외워두라고 했었지. 고숭황, 고역. 꼭 외워두라고 했고요. 나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 밑에 있는 곳으로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충북은 워낙 잘 알죠? 자, 그래서 진천 쪽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혁신도시 하나밖에 없어요. 혁신도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카르스트 문제로 나오겠죠. 카르스트, 석회암 진행이가 있는 곳이고, 고흥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산업이 많이 발달한 곳으로 이 나로를 쓴 곳이죠. 나로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쏜 곳이고, 나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아니고서는 혁신도시나 전라도 할 때 전라도에 나를 썼다 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주는 곰탕이 유명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충청권의 두 지역의 인구 변화 보면은 자, 이거는 지수로 표현한 거죠. 1995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도의 상대값이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만 경향성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가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갑자기 확 급증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얘가 진천이 되겠고 이 급증한 이유는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급증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자동으로 단양이 되겠죠. 자, 다도 한번 보면은 둘 다 호남권은 이때에 비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갑자기 2010년 이후에 반등해요. 반등한다는 얘기는 2010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즉 혁신도시로 지정된 나주구 라가 고흥이 되겠습니다. 고흥의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건 아니야. 수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띄우기만 한 거야. 여기가 땅이 널널하니까. 자, 기억. 가는 수도권 전철과 연결돼 있다. 수도권 전철과 연결돼 있는 지역은 이제 충남의 천안, 아산,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 전철 진천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자, 다는 라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나주랑 고흥이랑 비교했을 때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당연히 많겠죠. 도시 옆이니까 그래도. 자, 라는 나보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비금속 광물 하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석회성, 석회화. 자, 이런 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흥이고 나는 단양이기 때문에 단양은 석회화, 비금속 광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시멘트 제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사자 수가 많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리을 가와 다에는 모두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형성한 혁신도시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왔을 때 선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보자. 이거 하고 마치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래요.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랑 비례한다고 그랬죠? ABCD부터 맞춰봅시다. A는 지역 내 총생산,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이라고 했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영남권이 되겠죠. 자, 그 다음 C와 D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지역 내 총생산이 많은 C가 충청권이 되고 D가 전라도 호남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부터 먼저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영남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인구 많아요? 수도권이 많겠죠. 자, 다음 충청권과 호남권 비교했을 때 광역시와 특별자치수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여기 보면 특별자치시 있지 세종이 끼죠. 자, 뒤에 호남권 같은 경우는 광역시는 광주 하나 있죠.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거는 충청권이 되겠네요. 자, 수도권과 충청권 비교했을 때 면적이 큰 거는 충청권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권.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1번 가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 있죠? 영남권에 울진, 경주, 울산, 부산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호남권에 영광이 있죠.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아니고. 자, 2번 나에는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 건설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가 있다. 맞는 얘기겠죠.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3번 가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1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더 높겠죠. 3차.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나는 가보다 인구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낮을 거예요. 자, 다는 AD 중에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다.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거는 수도권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자원 파트부터 쭉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럼